방금까지 그 생활문화 개념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단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관람부터 교육, 참여, 그 이후에는 공동체적 활동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생활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활동에서 점차 이 공동체적 활동의 생활문화 영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활혁신형 생활문화 활동 사례, 생활문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완주군이라는 작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9만 명 정도 되고요. 이 그 도시는 구는 그 문화도시가 선정됐습니다. 법적 문화도시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공동체 지원 사업을 했어요. 여기에 정신장애인들의 복지 단체예요. 복지 시설이자 단체인데, 거기에 계시는 간호사분이 계셔요. 이 간호사분이 이 문화도시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게 하나의 장애인 공동체가 만들어진 활동입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간호사께서 이 처음에 이 문화재단에 와서, 즉 문화도시 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왜 이 사업을 신청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정신장애인을 하는 그 공동체, 특히 단체에서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교육이죠. 그러면 이 정신장애인들,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현병 환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중증 우울증, 조현병, 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정신장애인 단체예요. 교육을 매번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뭐 다는 아닙니다만, 당신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인지를 시킨대요. 그러면서 약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뭔가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아무리 이게 지적장애 있거나 정신적 피로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더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정신장애인들 이분들이 재미있는 뭔가 활동을, 즐거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문화 쪽 영역에 오셔가지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분이 처음에는 이분들에게 예술 활동, 즐겁게 그냥 즐기는 여가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달라지게 된 거예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처음에 한 거는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막 그림을 제대로 그리거나 기타를 배우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냥 핸드폰은 하나씩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라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사진을 했고요. 여기에 사진 작가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근데 이 사진 작가가 좀 teen 강사긴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교육이 되냐. 정신장애인들에게 사진이 뭔지를 일단 설명을 합니다.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사진 찍는 법을 가르치는 게 며칠 걸려요. 자, 사진기를 엽니다. 여기를 눌러요. 자, 화면이 나왔죠? 자, 화면을 댑니다. 사람을 대고 누릅니다. 확인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적장애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핸드폰 사진 찍는 법을 배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을 찍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사진을 찍은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진을 찍게 하고, 그 다음에 친구의 사진을 찍게 합니다. 내 옆에 사람의 사진을 찍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단체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같이 관계를 맺는 게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해요. 근데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그거는 그 사람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옆 사람 친구 찍고 내 얼굴 찍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내 친구 머리가 크다.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뭐 점이 있다,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합니다. 내 친구를 살펴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마을을 나갑니다. 이 마을에 대한 나가는 설명 전에 좀 이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정신장애인 이 사회복지시설이 이 완주군 상관면이라는 면 소재지에 있어요. 바로 옆에는 우체국도 있고요. 면사무소도 있습니다. 뭐 서울에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면 소재지라는 거는 이 엄청 넓은 지역의 핵심 곳이에요.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죠. 하루에 뭐 100여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왕래가 많죠. 이곳에 이 시설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조현병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바로 옆에 있는 우체국 사람들도 이 공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위기를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뭔가 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벽이 있는 겁니다. 그 벽이 처해 있는 마을 한가운데 이 정신장애들이 사진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뭘 했냐? 마을을 그냥 찍어요. 사람을 찍지 않습니다. 그냥 마을을 찍어요. 이건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사람을 찍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찍을 때 어떻게 했냐? 슈퍼마켓 아줌마를 찍어요. 그럼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저 좀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말을 해야 하고, 내가 저 아주머니를 찍어야 돼. 저 슈퍼마켓이랑 있는 아줌마를 찍어야 돼요. 내가 저걸 찍고 싶어요. 그럼 가서 뭘 해야죠? 말을 걸어야 돼요. 아주머니, 저 사진 찍어도 돼요? 라고 말을 걸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 사진작가도 있고 간호사가 같이 따라다니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때문에 합니다 하고. 그러면 아주머니가 이제 그렇죠. 뭐 대수run이라고 찍으세요라고 해요. 그럼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나 그 엉성한 자세로 사진을 이렇게 찍겠어요? 그럼 아시지만 좀 오래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폼 잡죠? 약간 옆에 사선으로 이렇게 찍죠. 차렷 자세로 이렇게 하면서 고개는 이렇게 돌리고 찍습니다. 그래서 멋쩍게 웃죠. 갑자기 멋쩍게 웃어 이렇게 웃어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었으면 어떻게 돼요? 확인해야 하잖아요. 내가 눈을 감았는지 웃었는지 이쁘게 나왔는지 머리 크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찍은 걸 보여줘요. 그럼 이 아주머니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얼마나 어색하게 이렇게 표정을 지었겠어요. 안 되겠다고 지우라고 다시 찍자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번엔 아주머니가 다시 저 부드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죠. 사진 찍고 다시 보여주고, 그리고 같이 찍기도 하고, 이 과정이 흐르는 거죠. 이 과정이 진우승 어때요? 조현병 환자, 정신병자 환자라고 해서 멀리 했던 이 사람과 어느 순간 갑자기 옆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말을 하고 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체국 보면 우체국이 있잖아요. 우체국 앞에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시설에 오면서 봤던 골목을 찍고, 그냥 나뭇잎을 찍고, 뒷산에 올라가서 뭐 도망다니는 뭔가를 찍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 찍은 걸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당연히 못 그리죠. 그냥 마음대로 그려요.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 글 중에는 이런 글도 있대요.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뭐 이런 글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아저씨들한테.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진과 그림과 글을 전시회를 준비해서 전시를 하는데, 전라북도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회관이, 전북 예술회관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전시 공간입니다. 거기에 전시관을 빌려서 저런 그림, 마지막에 보이시는 저런 그림을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 전시회를 할 때 동네 분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사진 찍힌 분들. 그리고 다 보면서 그 동네 분들이 얼마나 좋아해 하셨겠어요. 나를 저렇게 그려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처음에는 정말 딱딱한 정신장애인 교육을 좀 대신하는 그냥 재미있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이 사진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 다른 기능을 한 거죠. 그냥 우리 좋아 재밌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제가 나름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을 찍는 이 활동이 창출해낸 가치가 바로 문화적 가치라는 겁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이런 예술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거리나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사진이라는 예술 활동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고 정말 표현을 해보면서 이 사진이라는 앵글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을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 내 친구 얼굴이 이랬다가 아니라, 아, 내 친구 얼굴이 뭔가 벌구족족하네? 왜 그럴까? 사과를 닮았네? 라면서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던 시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술의 효과인데, 이게 특히 정신장애들의 사진교육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내가 어떤 예술을 보고 즐기고, 아, 좋은 거 봐서 감상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문화 민주주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정말 예술 창작하면서 경험하는 그 가치, 이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정신장애인들이 전시장 가서 좋은 사진작품을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찍어서 그걸 전시회 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오는 그 예술적 감수성 또는 예술적 그 느낌, 경험,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 즉 예술적 즐거움과 감수성을 내가 직접 즐긴다는 문화적 가치가 첫 번째로 여기 이 사례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사회적 가치예요. 아까 계속 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회적 가치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쭉 써놓은 것처럼 낙인이라는 것이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기에 써인 내용 중에 이 간호사를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스스로 낙인을 한대요. 뭐 영어로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나고자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볼 때 두려운 대상, 내가 피해야 할 대상,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움츠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더 움츠려들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만 저런 낙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 정말 미비한 사진 찍기 하나를 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 찍었더니 이것이 전시회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도 놀라잖아요. 내 작품을 전시회장에 걸어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 스티커를 붙여주고 꽃도 붙여줘? 신문에도 나네? 이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즉,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술 사진작가가 참 독특한데 이 수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불렀대요. 김 작가, 장 작가, 이 작가 이렇게 불렀대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불렀대요. 야, 김 작가, 야, 이 작가 내 사진 어때? 이 작가 작품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경험이 없었죠,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내 존재감, 내가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나도 작가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진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로 이분들이 뭐 낙인이 완전히 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진 프로그램 하나가 가져오는 이런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면 굉장히 놀라운 효과였어요. 사회적 가치의 또 다른 효과는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 관계 개선입니다. 이 전시회가, 예술인관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전시회가 열리던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주민을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조현병 환자가 불을 지르고 나오는 주민을 칼로 찌른 사건이에요. 그게 이튿날 뉴스에 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신장애인단체는 조현병 환자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간호사랑 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다시 이제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진을 찍히거나 그림이 있거나 뭔가 관계를 맺었던 주민들이 오히려 이 간호사와 이 친구들을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 조현병 환자들인데 아무 문제 없고 여기 정신장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전시회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분들을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진 찍으면서 벽이 느껴졌던 벽이 없어져서 같이 옆에 어깨동무 사진 찍는 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조현병 환자를 비롯한 정신장애인에게 어떤 마녀사냥식으로 모든 정신병 환자를 마치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가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때 관계를 맺었던 주민들은 오히려 이분들을 걱정하고 돌봐주고 울타리를 쳐주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하나가 갖는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가 놀랍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저는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혁신적 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경제적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뭐냐면 그림을 했잖아요. 이거를 이 간호사가 머그컵을 만들어요. 그림 아까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머그컵을 만들어서 삽니다. 그랬더니 우체국장이 처음에는 이 정신장애 시설 두려워했대요. 그러다가 이거 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바꿨잖아요. 머그컵을 몽땅 사시는 거예요. 다른 주민도 사고 샀어요. 그러면 이게 돈이 생겼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했냐? 그림을 그린 이른바 김 작가 이런 분들에게 지적재산권으로 돈을 준 거죠. 뭐 10,000원, 20,000원 줬겠죠. 얼마나 줬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수입이에요. 자기가 했던 활동으로 얻어지는 수입이라는 것이 놀라운 거지, 이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낙인의 해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에 대한 측면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장애인 단체가 이제 뭘 하냐? 사진을 넘어서 천연염색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천연염색을 하게 되면 내가 기술을 배워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장애인이 취직이 안 되는 사회입니다만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취업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취업이 됩니다만 정신장애인은 등급을 받은 환자들은 장애인은 취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즉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저렇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천연염색 기술을 배우는 거죠. 천연염색을 배우면서 문화적 가치나 이런 것들, 사회적 가치를 하면서도 경제적인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치적 가치라고 저는 이걸 표현합니다. 저 사진은 매드프라이드 축제라고요. 서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했는데요. 뭐냐면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배드라고 그래요.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수용시설로 들어가서 저 베드, 침대에 묶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가기 때문에 저게 이제 매드프라이드라는 축제로 저 베드를 밀면서 정신장애에도 명확한 인격체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인 다양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오는 것처럼 정신장애인들도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저게 매드프라이드 축제인데요. 이 간호사는 이 아리아리란 이 공동체처럼 이런 공동체가 전라북도에 2-3개만 더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저 매드프라이드 축제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 축제는 단순하게 축제의 문제가 아니죠. 정신장애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에서의 배제를 해소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신의 인격체를 표현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죠. 저게 바로 정치적 가치의 가능성이라고. 지금은 어떤 그런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이 생활문화 활동을 토대로 얻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완주군 사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기타를 배우고 내가 좋은 걸 즐겼어라는 개인의 어떤 향유 활동을 넘어서서 뭔가 이 생활문화라는 것이 사회적인 가치도 실현하고 심지어 정치적 가치도 실현하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 생활문화라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특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의 향유를 넘어서서 생활문화라는 이 활동은 결국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걸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도 이쪽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는 그럼 앞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의 생활문화 활동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